제3절 주치운전 및 난폭운전입니다. 음주 단속의 대상은 자동차 등 모든 건설기계, 노면 전차, 자전거가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음주 단속의 대상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자전거 등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하지만 자동차 등에는 포함이 되겠죠.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와 원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자의 개념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원자는 일종 대형 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 등을 포함한 모든 건설기계가 대상이 되고, 따라서 굴삭기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농기계인 경운기 등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운기가 교통사고를 냈다, 그러면 교통사고에는 해당이 됩니다. 자, 교통단속 지침을 보면은 호흡 측정하는 때에는 입안의 잔류 알코올 제거를 위해서 물 200ml를 제공해야 되며, 종래에 음주가 끝나고 20분이 지나야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불 때는 1회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개인당 한계를 주어서 여러 번 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불 때마다 새로운 불때를 써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음주 측정 없이 체열을 원한다면 바로 체열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 측정기는 1년에 3번, 감지기는 1년에 2번 금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3번이죠. 4번이 아니고. 이게 지문이 나오면 4번으로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기 불 때는 더 이렇게 세게 불어야 되죠. 세게 불어야 되니까 1년에 3번 금 교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번을 고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총 15분이 되겠죠. 호흡 측정기와 혈액 검사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혈액 검사가 당연히 우선을 하겠죠.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보겠습니다. 정지 기준이 0.03에서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에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보통 1년 징역이면은 1000만 원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죠. 취소인 0.08에서 0.2 미만은 1년에서 2년 징역이 되고, 벌금은 500만 원 단위니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0.2 이상이다, 그리고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은 2년에서 5년이 되겠습니다. 벌금은 1000만 원에서 원래는 2,500만 원이 되는데 이것도 500만 원 깎아줬죠. 2천만 원 벌금이 되겠습니다. 측정 거부했다, 그러면은 1년에서 5년이 되는 것이죠. 측정 거부를 하게 되면은 취소 수치인 0.08에 해당하는 1년부터 최고형인 5년까지 그렇게 처벌되겠습니다. 벌금은 500에서 2천만 원이 되겠죠. 이 전체 처벌 규정을 잘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우선 요령은 음주 단속 수치에서 2가 나오면 징역형에도 2가 나옵니다. 0.08에서 0.2 미만이죠. 0.2가 나왔기 때문에 2년 이하 징역이 되는 것이고, 0.2 이상이면은 또 2년 이상이 되는 겁니다. 2회 이상 이렇게 2가 나오죠. 그러면 또 2년 이상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2가 나오면 2가 나온다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하고 그 외에도 나머지 전체를 표로서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벌금도 마찬가지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벌금은 1년에 500만 원이라는 것만, 이것만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약물운전 처벌, 약물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3년 이하 징역이죠. 여기 대마가 나오는데 대마로 삼배를 만들죠. 보통 3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거기서 3년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자, 위험운전 치사상죄, 여기서는 특가법이 되겠습니다. 음주나 약물 상태에서 치상을 한 경우는 1년에서 15년 징역입니다. 벌금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이 규정이 요즘 강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처벌까지도 암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음주치상 한 일로 1000만 원이니까 1000벌에서 센 천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음주약물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 무기나 3년 이상이 되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자, 3년 상을 치르는 마음으로 숙제를 해야 되겠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3년 상을 치렀죠. 무고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까 3년 상을 치르는 마음으로 속죄를 해야 됩니다. 3년 상이 되겠습니다. 음주, 인피사고 후에 도주를 하게 되면은 특가법 사항의 인피도주와 도교법 사항의
음주운전 이것만 적용을 하고 특가법 상의 위험운전 치사상 이것이 음주운전 치사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임피도주가 음주치사상보다 훨씬 더 처벌이 중하기 때문에 음주치사상은 적용하지 않고 임피도주만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보면은 치사도주는 무기 5년 이상이고 음주치사는 무기 3년 이상입니다. 치상 경우도 마찬가지로 2년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음주치상도 1년에서 15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 임피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다면은 음주치사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피도주와 음주운전 그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민식이법이 생겼죠.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사상한 경우인데 이때는 음주운전 치사상하고 징역형이 같습니다. 벌금형은 조금 다르지만은 거의 처벌이 같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했다. 그러면은 음주치상한 일로 벌금은 1000벌에서 1000벌이었죠. 벌금만 10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으로 이렇게 조금 낮아져 있고 나머지는 같죠. 징역형은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3년상을 치르는 마음으로 속죄를 해야 됩니다. 음주운전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음주운전한 그러한 전과까지 포함해서 그 횟수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이나 일사리 부재리 원칙 또는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형실효법에 따라서 형이 실효가 되었거나 사면법에 따라서 형 선고 효력이 상실이 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횟수를 따질 때는 그 횟수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그 도교법이 개정이 됐는데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게 되잖아요. 이때 2회를 계산할 때는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횟수에는 포함을 시키고 형이 실효가 되어서 그 선고 효력이 상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한 사실은 있기 때문에 횟수에는 포함을 시킨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흉골이 골절되었다. 그래서 호흡을 할 수가 없었다면은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단정할 수 없다. 술에 취해서 차 안에 잠을 자다가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서 자문해서 실수로 제동장치를 건드렸다. 그렇다면은 운전하려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음주 측정기에 빨대에 분응 신호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측정 거부에 해당한다. 무면허 운전에 음주운전을 했다면은 상상적 경합이 되고 특가법 위험운전 치사상은 음주운전이죠. 이것하고 도교법의 음주운전은 실체적 경합이 되겠습니다. 자,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 근접시간 30분 내로 한정이 되는 것이지 호흡 측정한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갑자기 혈액 채취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되었다. 영장이나 감정처분 허가장을 받지 않고 또 피해자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그 혈액을 채취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판례에 보면은 이 응급실을 준 범죄 현장으로 봐서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혈액을 채취를 했다면은 사후영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현장에서 가족의 체혈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든지 혹은 나중에 그 사후 증거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혈액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법하게 강제 연항한 상태에서 호흡 측정을 했는데 이후에 피해자가 요구를 해서 혈액 채취를 했습니다. 뒤에 피해자가 요구를 해서 혈액 채취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겠지만은 애초에 위법하게 들어온 이 부분의 연속선상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 혈액은 증거로 쓸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측정한 시점이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의 시점에서 알코올 농도의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에서는 증명이 가능하다 하는 판결이 있고요.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처럼 속였다. 그러면 유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겠죠. 음주운전 의심자를 보호조치 목적으로 경찰 간수로 데려왔습니다. 이후에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불응을 했다. 보호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면은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되죠.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운전자가 한 달 내에 2번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기소가 됐는데 그렇다면 음주운전 횟수를 계산할 때
두 사건이 현재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판결이 안 났잖아요. 먼저 음주운전한 내용이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걸 2회로 따질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그것을 횟수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한 사실만 확인이 되면은 2회로 카운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호흡 측정을 불응하는 사람에게 혈액 채취로 할 수도 있다 하는 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태라면은 음주운전이 끝나고 5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게 음주운전 끝나고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자는 사람 깨워서 음주 측정 요구를 하니까 불응은 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을 호흡 측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허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혈액 채취를 해달라 그러면 바로 혈액 채취를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미성년자 피해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만이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동의할 수는 없다. 호흡 측정의 수치가 처벌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났으면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서 그것을 계산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통상 운전했을 시점에서는 그 처벌 기준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고지할 의무는 없다. 음주 감지기에 불응을 함으로써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음주 측정은 호흡 조사에 의한 측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다. 따라서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 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자, 이 말은 음주 측정은 원칙적으로 호흡 측정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신체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것은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혈액 채취에 대해서 측정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측정 거부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아래 판결은 위에 것하고 중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우면서 새로운 내용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채용시험에 나왔던 판례가 되는 것이죠. 차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니까 경찰관이 운전자와 그 처의 의사에 반해서 지구대로 보호조치를 했습니다. 운전자가 만취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려고 했다면 그 처에 인계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대로 데려간 것은 보호조치 자체가 잘못되었다. 위법한 보호조치였기 때문에 이에 기반해서 음주 측정 요구를 하고 그 거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보겠습니다. 안전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가 있죠.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이 걸리기 바로 전까지 주행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제동거리는 실제로 차가 제동이 되기 시작한 때부터 정지하기까지 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공주거리, 제동거리를 합쳐서 정지거리가 되겠습니다. 공제, 정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승진시험에 나왔습니다. 안전거리라고 할 때는 이 정지거리보다 조금 더 긴 거리가 되겠습니다. 사고 조사할 때 그 당사자 순위를 적는 것이 있죠. 1번 운전자, 2번 운전자 그렇게 번호를 매기게 되는데 과실이 중한 사람을 선순위로 하게 되고 과실이 같다면은 피해가 경한 사람, 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피해가 경한 사람을 선순위로 하게 되는데 차하고 사람하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운전자를 선순위로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차하고 사람하고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좀 덜 다치겠죠. 피해가 경합니다. 위에서도 피해가 경한 사람이 선순위가 나왔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동선자가 있다. 그러면은 1부터 3까지에 따라서 순위를 먼저 정한 다음에 선순위 차에 동승한 자를 그 다음 순위로, 그러니까 동승자도 운전자의 순위하고 같은 순서대로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차량 흔적과 노면 페인 흔적을 보면 스키드 마크는 급제동했을 때 타이어가 정지된 상태에서 쭉 미끄러지는 것이죠. 주로 직선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좌우측 타이어 흔적이 대체로 동등하죠. 스크래치는 큰 압력이 없이, 보통 우리가 스크래치 났다 그러죠. 가볍게 긁히는 정도입니다. 큰 압력 없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가속 스카프는 급가속할 때 바퀴가 제자리에서 회전할 때 발생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구동 밖에서만 발생이 되겠습니다. 요 마크가 좀 중요합니다. 급 핸들 조향으로, 그러니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 급하게 핸들을 꺾으면서 차가 미끄러지는 것이죠.
바퀴는 계속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생기는 빗살무늬 흔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잠깐 설명을 하면은 차가 이렇게 좌회전을 이렇게 한다면은 타이어가 이렇게 있고 타이어와 타이어 사이를 연결하는 것, 이것이 차축이 되겠습니다. 차축이 이런 모습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미끄러지는 방향이 차축과 평행하게 이 방향으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타이어가 이런 형태로 이제 자국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나면은 차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자국이 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급격하게 회전할 때 원심력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타이어에 더 큰 화중이 실리겠죠. 그렇게 마찰력이 더 발생하고 흔적이 더 진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죠. 빗살무늬 형태입니다.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이 차축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흔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노면 패인 흔적은 가우지 마크라고 하는데, 차량의 프레임이나 컨트롤 암, 이런 차량 하부의 금속에 의해서 지면이 파이는 자국인데, 칩이 있고 차 그루브가 있습니다. 칩은 마치 호미로 판 것처럼 짧고 깊게 파이는 흔적이죠. 칩 할 때 이 사운드가 나죠. 호미 할 때 이 사운드가 납니다. 찹은 칩보다 얇고 넓게 파인 흔적이죠. 찹 할 때는 입이 좀 벌어지면서 발음이나 입 모양 자체가 좀 넓게 나타나죠. 발음하는 사운드로 칩과 찹을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루브는 발음 자체가 또 길게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노면에 끌리면서 질질질 끌리면서 발생하는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루브, 발음 자체가 좀 끌리는 느낌이 나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보겠습니다. 교통사고의 증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입니다. 차의 교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는 것은 도교법에 있는 차, 그리고 건설기계 관리법에 있는 건설기계, 여기서도 모든 건설기계가 되는 것이죠. 자전거나 손수레, 경운기에 의한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퀴만 달렸으면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모차라든가 휠체어 같은 의자차는 차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유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해당되지 않는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해서 운전되는 것, 기차나 케이블카, 이런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의해야 되죠.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적재된 화물 등 차량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위에서 발생한 것도 교통사고에 포함이 되고,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사고에 한정되지 않죠. 차의 교통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이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도 교통사고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됐다. 그러면 운전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에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했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처벌되는 경우죠. 12개 처벌 특례 항목이 있고,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인피 도주한 경우, 사망사고가 난 경우, 이렇게 12 불도사가 되겠습니다. 중상해가 난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가 됐을 경우에만 불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상해가 난 경우는 조금 특별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통사고 나고 도주한 경우, 인피도주는 특가법을 적용을 받는데 단순하게 물피만 난 상태에서 도주를 했다. 그런 경우는 도교법을 적용을 해서 범죄급은 성년 차이인 경우는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12개 처벌 특례 항목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두 문자로 보면은, 과음하고 무신중하게 운전하다가 철길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성화는 사망을 했다는 것이죠. 이 그림이 있죠. 과음 무신중 운전하다가 철길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성화 되겠습니다. 자, 과속은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음주운전에서는 약물운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에는 무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또 미소지한 국제운전 면허증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정리하고 있는 경찰관의 신호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이 되고, 회전교차로에 있어서 유도표시, 이 유도표시도 안전표지에 해당되죠. 이 유도표시에 위반해서 반대로 회전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신호지시 위반이 되고, 또 통행금지라든가
일시정지, 안전표지를 위반한 경우도 신호지시 위반,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중침에는 중침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도 포함되겠습니다. 일반 도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앞저리기에서는 앞저리기 시기장수 방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앞시장 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끼어들기 위반, 앞시장 방끼가 되겠습니다. 긴급자동차에 있어서 특례사항으로 앞시장 속끼가 있었죠. 여기서는 앞시장 방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 이 한 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고앞방이 되는 것이죠. 고앞방. 보도침범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이 되겠습니다. 자, 특가법이 적용되는 것은 특가법이 적용되면 교특법은 특가법에 흡수가 됩니다. 임피도주, 위험운전 지사상, 이것이 이제 음주운전 지사상이 되는 것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사상 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특가법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를 보면은 신호지시 위반은 보행자 신호기 신호 위반은 기본적으로 차량에 대한 신호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죠. 아래 이 2번 판례는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교차로에서 차가 들어왔죠. 이쪽 진행 방향에서 녹색이니까 이쪽에는 당연히 빨간불일 겁니다. 여기 교차로에서 빨간불이 있을 때는 이 차는 횡단보도의 그 정지선에 정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등이 녹색 등입니다. 녹색 등인 경우에 이렇게 우회전을 하다가 이렇게 직진하는 차하고 접촉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는 신호 위반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빨간불이 있다면은 이 빨간불은 횡단보도 앞에 있는 정지선에 정지해야 되는 의무까지 같이 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행자 등이 녹색이라면은 여기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책임 때문에 신호 위반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보행자 등이 녹색이 아니고 만약에 빨간색이라면은 횡단보도에 기능은 없는 것이죠. 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차로에서 자기 신호가 빨간불이라고 하더라도 진행하는 차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면은 우회전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회전을 하다가 만약에 접촉사고가 났다. 그런 경우라면은 직진하는 차량에 대한 안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 안전 의무 불이행이 되는 것이지 이 신호에 대한 신호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차는 신호 위반이 되고 안 되고가 이 횡단보도에 녹색등이 들어왔느냐 빨간불이 들어왔느냐 그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지금 보행자 등에 녹색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 과실이 A가 100이 나오죠. 여기가 완전 책임이 되겠습니다. 이 B차라면 과실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유도표시는 안전표지죠. 위반했다면 12개 특례사항 위반이 되겠습니다.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안전표지가 있어야 12개 위반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백색 실선만 되어 있고 안전표지가 없었다면 안전표지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중침사고, 불광력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넘어갔다. 그런 경우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차체 일부라도 꼭 타이어가 넘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죠. 차체 일부라도 넘어갔다면 중침이 된다. 가변차로에서는 가장 왼쪽에 황색 점선이 중앙선이 되겠죠. 가변차로상 진행 불가 차로로 진행하던 중에 사고 났다. 그렇다면 신호 위반이 아니라 중침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편도 1차로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다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갔다면 중침에 해당된다. 횡단보도를 제외한 도로에서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었다면 비록 횡단보도 위에는 그 황색 실선이 없죠.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중앙선의 연장이 있기 때문에 넘어갔다면 중침이 되는 것이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서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넘어가더라도 중침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걷던 A를 충격했는데 A가 튕겨 나가면서 횡단보도 밖에 있던 보행자 B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B에 대해서도 교통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보행신호등이 녹색 등화가 전멸신호 중에 충격이 됐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되죠. 횡단을 마치기 전에 빨간불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이후에 충격되었더라도
주의 의무 위반이 될지는 몰라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승객 추락 방지, 화물 차석자하며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떨어져서 다치가 되었다면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도주사고,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로 하여금 운전자라고 허위신고하였지만은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사고 접수 후에 이틀 후에 경찰에 자수했다면 특가법상 도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아래 판례하고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사고에서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을 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에게 자기가 운전한 사람인데 목격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참고인 조사만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위에서는 자기가 운전을 해놓고 동승자가 운전자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밑에서는 자기가 목격자라고만 하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비록 동승자를 운전자라고 했지만은 아무튼 잠재적인 그 가해자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자기를 목격자라고 해버리니까 잠재적인 가해자조차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도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실무상으로 자기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운전을 했다고 이렇게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은 범인 도피죄가 되죠. 형법상으로 범인 도피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전자가 씻겠다면은 범인 도피 교사자는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도피란 말이 나오죠. 형법상에서 도피는 될 수 있지만은 특가법상에서 도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례에서 특가법상의 도주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완전히 특정되지 않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잠재적인 운전자라도 특정을 시켰다면은 도주를 보지 않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형법상의 도피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 공모해서 도주 행위에 단순하게 가담했다, 그런 이유만으로 특가법 상해 도주 차량죄의 공동전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승자가 실제 운전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망갈 때 그 도주 행위에 공모를 했을 뿐이다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 특가법 상해 도주 차량의 공동전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나고 명함은 줬는데 경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 피해자가 이제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주 차량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좌회전이 안 되는 교차로에서 불법으로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오던 차가 이 차도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충돌 사고가 났는데 결국 앞차나 뒤차나 둘 다 위반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이죠. 이 경우에 있어서 판례는 선행 차량이 불법으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지만은 후행 차량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 예상을 해가면서 사고 발생 방지 조치를 취할 그런 의무는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앞차도 위반하긴 했지만은 적어도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것이죠. 신뢰 원칙을 보겠습니다. 신뢰 원칙은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 의무 한계를 정하는 원칙이죠. 교통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잘 지킬 것이다 라고 신뢰하면 충분하지, 미리 그 타인이 교통규칙 위반으로 나올 것을 예견을 하고 회피할 주의 의무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상에서 주의 의무를 보면 고속도로 상에서 장애물이 나타날 것까지 예견해서 감속 수행할 의무는 없겠죠. 고속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했다면은 피해자가 반대 차선에 교행 차량 때문에 도로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하고 그 진행 차선 쪽에서 멈추거나 혹은 되돌아 나가는 그런 경우를 예견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신뢰의 원칙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고속도로 상에서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런 것까지 예견을 하면서 운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제동거리 밖에서 이미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길을 건너가다가 완전히 건너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다면은 그 보행자가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예견을 하고 운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뢰의 원칙이 배제된 것이죠.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무단횡단 표의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해서 감속 수행할 주의 의무는 없다. 여기서 오타 하나 났네요. 횡단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출입이 금지된 곳에 갑자기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나타나리라고 예견할 수는 없다.
교차로 상해 주의 업무를 보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자신의 진행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해서 자신의 차량과 충격할지도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그렇게 운전할 필요는 없고, 송행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교차로 왼쪽에서 과속으로 교행해 오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 대비해서 주의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반대차로 차량에 대한 주의 의무.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마주오던 차에 충격을 당해서 자기가 운전하던 택시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역과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본 겁니다. 중앙선 부근에 서 있었다면 충분히 보이잖아요. 또 혹시 잘못하면 자기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서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고속도로 상에서 보행하는 경우, 그 경우하고도 좀 비슷하죠. 횡단보도의 신호가 즉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에 정지 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널 것까지 예상해서 주의무를 다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육계 밑에서 심지어 도로교통이 빈번한 대도시 육교 아래에서는 자동차 운전자는 무단 횡단자가 없을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기타 주요 판례를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2차로를 진행하다 갑자기 1차로를 끼어든 다음에 바로 정차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뒤따라 오던 차량이 연쇄 충돌을 해서 사망과 상해를 입혔다면 이것은 일반 교통 방해, 치차상죄로 의율한다는 것입니다. 교통법으로 의율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의 일반 교통 방해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의로 정차를 해버리시니까요. 과실범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의 신고 의무는 피해자 구호, 교통질서 회복 등 이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필요 없는 단순 물피 사고에서는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 의무는 그 사고 발생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많이 다쳐 있으면 그런 구호 의무는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금지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한 화물차를 충격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주차와 그 사고 발생 간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주차금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길이 그 커브길이었는데 거기에 화물차를 주차를 해둔 겁니다. 오토바이가 뒤를 받고 사망을 한 케이스인데 비록 그 자리가 주차금지 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인이 외교관의 지시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외교관이 되겠죠. 운전자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에 외교관의 지시로 공무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운전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행정처분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했다. 그러면 이제 취소가 되겠죠. 그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는 원자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런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선행 차량에 이어서 후행, 피고행 운전 차량이 연속적으로 피해자를 역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을 했다면 뒤에 따라가던 차량도 사망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을 해서 반대 차선의 1차로로 넘어지게 해서 역과가 돼서 사망이 됐다면 이러한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를 최초에 충격을 한 오토바이에게도 물릴 수 있다는 것이죠. 차량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제한 속도를 넘어서 운전했다 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다면 단순하게 차 브레이크 고장 나가지고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신호위반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교통법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처벌은 이중처벌이 아니죠.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양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하고 단순하게 신호위반 한 것하고는 서로 다른 범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보상한도가 1억 원에 해당하는 일상생활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법상에 있어서 보험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통법상의 보험은 그 종합보험이죠. 일상생활 책임보험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섬이 있다면은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우회전을 해야지 그 직진 차로에 들어가서 우회전하는 것, 이것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후진을 했다. 그러면은 12개 특례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죠. 연습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 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을 했다. 준수사항 위반으로 연습 운전 면허는 취소는 할지 몰라도 무면허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겠죠. 교차로에서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진에 정지를 해야 되는데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다. 불법 입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했다. 그러면 무면허 운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입국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록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불법 입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